검은 비닐봉지가 머리를 뒤덮은 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발버둥치는 손과 발, 몸부림치는 온몸을 강하게 누르는 힘. 그리고 그 누름 사이로 들리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둘 다 편할 거야. 그의 목소리였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그의 숨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짙은 어둠이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평온한 느낌. 그래도 숨이 막히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질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왜? 라는 단 한 글자뿐이었죠. 가슴이 타들어가고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 발버둥이 점점 약해지는 그 순간 어디선가 따스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귀에 들리는 소리, 그리고 가슴을 내리누르는 압박감. 의식은 없지만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려내려는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경찰의 대화. 현장 상황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의식을 붙잡았어요. 죽음과 삶 사이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던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환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중환자실로. 그렇게 저는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에는 여전히 질식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돌려 확인한 창밖으로는 어둑한 저녁 하늘이 보였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제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에서 벗겨놓은 듯 했죠. 다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근했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집에 돌아와 커피를 내려 마시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검은 비닐봉지가 환자분, 정신이 드시나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너무 아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 안에 있던 TV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모컨을 잡으려 했지만 팔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뉴스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42세 어 씨가 아내 39세 B 씨를 질식사시킨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아있는데 세상은 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자살했다는 건가요? 저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고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TV 화면에는 우리 아파트 앞이 보였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 그리고 시신을 운반하는 들것. 취재진과 모여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이.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윤지선 씨, 저는 담당의 김주원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사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왜? 라는 질문뿐이었으니까요. 왜 남편은 저를 죽이려 했을까? 왜 그는 자살했을까? 왜?
경찰이 곧 조사를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목의 손상이 심각했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화분에 물을 주려던 계획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화분은 누가 돌보게 될까요? 이런 사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지선 씨, 들리시나요? 의사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제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투가 있었어요. 그 투명한 봉투 속에는 핸드폰, 지갑, 그리고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목숨을 끊기 전에 반지까지 벗겨 놓았던 거였을까요? 그 생각에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간의 치료와 휴식이 필요할 거예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한번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제 귓가에는 계속 그 소식이 맴돌았어요. 가정 비극 남편, 아내 살해 후 자살.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무감각하게 누워있던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남편이 왜 저를 죽이려 했는지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어둠이 짙어지는 병실 창문 밖으로 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병의 흰 국화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가져다 놓은 조화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위한 꽃.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점적을 확인하고 나가면서 불을 끄자 병실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었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운명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이번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을 조심스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기에 작은 목소리로 들어오세요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윤지선 씨. 저는 정형외과 박상철 원장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잠시 생각해 보니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던 사람. 가끔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가던 그런 정도로만 기억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친구였죠?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많이 회복되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찾아와 죄송합니다만. 그가 가져온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박 원장은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깊이 생각하다가 문을 닫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지선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병실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한 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남편과 그의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여자라고요? 물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결혼 5년 차 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용서했었으니까요. 일시적인 실수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 원장의 표정에서 단순한 불륜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USB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이 계획한 일이 용서할 수 없어서요. 제가 그날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달려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USB를 제게 건네며 박 원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침대 옆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폴더가 열리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 캡처 파일들이 있었어요. 박 원장이 그 중 하나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정했어. 완벽한 계획이야. 보험금도 확인했고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여자의 답장이 보였어요.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너와 함께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지. 그녀를 떠나고 우리가 새 출발할 자금도 생기고 메시지를 읽을수록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 질식이 제일 흔적이 남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한 것처럼 꾸밀 거야. 경찰은 가정 비극이라고만 생각할 거고.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남편이 저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애인과 공모하는 내용이었어요. 목에 둘렀던 비닐봉지, 그날의 갑작스러운 귀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은 2억이야. 전부 내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고액 생명보험. 수령이는 물론 남편 자신이었겠죠. 저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2억이라는 금액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고한 건 저였어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가득 찬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계획한 날이라는 걸 알고 급히 당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당신은 의식이 없었고 남편은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당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군요.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획했으니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당신을 죽이고 그 다음 자신도 목숨을 끊어 모든 것을 비극적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과 겹쳐 보였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메시지를 보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실은 한동안 동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행동이 이상해서요. 동아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창밖의 비를 바라보더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보험에 관해 자꾸 물어보더군요. 특히 사망보험금에 대해서요. 처음엔 단순히 가족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질식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는 식으로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는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며 경계하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커진 관심사처럼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일도 있었죠.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가요? 세상은 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박 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공식 기록상 당신은 중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아직 사망으로 보도된 채로 남아 있어요. 경찰 수사는 남편의 사망으로 거의 종결된 상태고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세상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남편은 정말 죽었으며 저는 살아있지만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어딘가에는 남편의 애인이 아마도 보험금을 기다리고 있겠죠. 박 원장님,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그가 다시 USB를 조작하여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어요. 1년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저를 속이는데 능숙했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공식 기록은 비공개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의 침묵 속에서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크게 들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호기심까지. 박 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박 원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동아와는 오랜 친구였지만 그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그의 프로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실은 제가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동화를 통해서요.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당신 남편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유언장이 있답니다. 모든 재산이 그 여자에게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복수심이었죠. 박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창밖에 비가 잦아들며 병실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죽은 채로 남아서 직접 진실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제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어요. 당신 남편의 애인. 그녀는 임신 중이에요.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임신이라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 그 사실이 마치 두 번째 살인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목에는 아직도 선명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남긴 흔적이었죠. 거울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책상에 쏟아진 커피를 닦아주더군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동화는 친절했고 다정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 이끌려 데이트를 시작했고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죠. 처음 5년은 꿈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게 불임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순간의 실망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5년 차 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용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그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그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폰이 생각났어요. 제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투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뜨더군요. 대부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였어요. 모두 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발신 시간은 제가 병원에 실려온 날이었습니다. 누구지? 설마 그 여자 한소연일까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녀도 뭔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듯한. 그때 간호사가 체크를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 많이 좋아지셨네요. 목소리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고, 아, 저기 테이블에 있는 약은 드셨나요? 테이블에 놓인 약을 가리키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니 간호사는 물을 따라 주었어요. 이건 목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드시면 말하기가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약을 삼키면서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시니 아마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네요. 정말 기적이에요, 윤지선 씨. 대부분의 의사들은 처음에 깨어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낯선 번호로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잠시 생각을 바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살인 미수의 피해자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죽은 상태를 이용해 진실을 파헤치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병실의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남편이 저를 그토록 증오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로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였는지.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저는 죽은 채로 남겠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찾을 때까지는요. 박 원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우선 당신의 상태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해요. 담당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도 의료 기록 보호 의무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가 퇴원한 후에는요? 어디에 있어야 하죠? 그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별장이 강원도에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죠. 거기서 당분간 지내시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박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우려는 건가요? 단순히 제 남편의 친구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저와 당신 남편은 단순한 친구 사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의료기기 수입 사업이었죠. 그런데 동아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얼굴,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결국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부터 동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경계했던 거죠. 박 원장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가 당신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심이 들어 조금 더 파고들었고 그의 불륜 사실과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보실 수 있었나요? 동아의 업무용 태블릿을 잠시 빌렸었을 때예요. 그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였죠.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지켜보았고 결국 그날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던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왜 저를 돕고 있는지, 왜 그토록 남편을 경계했는지. 그럼 그 여자는요?
한소연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도 정말 이 모든 것에 동참했던 건가요? 박 원장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메시지로 봐서는 그녀도 계획에 가담한 것 같지만 제가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남긴 듯한 메시지가 동아의 폰에 있었어요. 그만두자. 이건 미친 짓이야라는. 그 말에 저는 제 휴대폰에 온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어쩌면 그녀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던 거겠죠. 그녀가 임신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제 병원 건물에 있어요. 우연히 진료 기록을 보게 되었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죽은 척하며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삶. 박 원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퇴원 준비를 해야 해요. 공식적으로는 당신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밀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별장으로 가시면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요? 한소연 씨는? 그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그녀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아에게 속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결혼식 날 그가 제게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반지는 서서히 가시 돋친 쇠사슬로 변했고 제 손가락을 파고들어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은 제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눈을 떴을 때 병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윤지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찾을 때까지는요. 그 대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가에 놓인 시들어가는 국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저는 다시 제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저는 살아있는 복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공식 기록상 저는 호전된 상태로 재활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박 원장의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후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되셨나요? 박 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나머지 제 소지품들은 이미 사망자의 유품으로 정리되어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병원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2주 동안 저는 이곳에서 죽음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윤지선이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제게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직장 동료들에게만 소식이 전해졌을 뿐 시신 없는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죠. 어쩌면 그것이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계획을 실행하기
더 쉽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당신의 새 신분증입니다. 박 원장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민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진은 제 모습이지만 헤어스타일과 눈썹이 조금 달라 언뜻 보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질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의 말은 이상하게 위험함을 느끼게 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소연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셨나요?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운전에 집중한 채로 대답했어요. 네. 그녀는 지금 회사에 병가를 내고 휴식 중입니다. 임신 초기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 남편의 빈소를 찾았다가 실신했다고 합니다. 실신이요? 과도한 슬픔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죄책감. 그녀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속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당신 남편의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보험금은 당신이 살아있으니 받을 수 없지만 나머지 재산은 모두. 그 말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15년간 함께 모은 재산,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낯선 여자에게 가는 거였죠.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살아 돌아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진실을 찾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녀가 경계하게 될 테니까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달렸고 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그리고 한소연에게 접근할 방법. 그녀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강남 신사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혼자서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미움과 궁금증, 그리고 어쩌면 공감까지도. 그녀 역시 남편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원장님,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제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게다가 그녀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찾지 않잖아요. 박 원장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녀에게 접근하실 건가요? 우연을 가장할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이사 온 새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그녀가 자주 가는 곳에서 마주치든지.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녀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녀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박 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 강원도 별장에서 좀 더 회복하세요.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요. 긴 여정 끝에 우리는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삼림 속에 자리 잡은 작은 통나무집이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았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에서 당분간 지내세요.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드릴게요. 박 원장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조용한 산속 별장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과연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전히 회복했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머리색을 검은색에서 갈색으로 염색하고 짧게 잘랐습니다. 안경도 썼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윤지선이 아니었어요. 서민지라는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소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었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근처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해요. 그 카페 이름이 뭐죠? 기억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신사동에 있는 작은 카페예요. 그녀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 것 같더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 직접 그녀를 만날 때가 왔어요. 박 원장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죠. 최소한 제가 근처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요. 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박 원장이 신사동 근처에 원룸을 마련해 주었고 거기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억의 정원 카페에 발을 들였어요. 카페는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책장이 가득한 인테리어에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후 3시경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 한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임신 초기라 그런지 안색이 좋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파왔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보이는 건 교활한 공범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피로였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녀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도 했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테이블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그 책 재미있나요?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 네.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책 표지를 보니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곧 출산하시나 봐요? 축하드려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초기예요. 그냥 미리 공부하는 중이에요. 혼자서요? 남편은 어디 계신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던 걸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적응 중이라서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그녀와 마주쳤고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민지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이혼하고 새 출발을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눈물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는 항상 내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그가 자살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아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자살했다고만 말했지 아내를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와 꽤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집 주소도 알게 되었고 가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임신 상태는 점점 눈에 띄게 되었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신사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에 따라 그녀가 물려받은 거였죠. 익숙한 가구들, 익숙한 배치,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다만 몇 가지 여성스러운 소품들이 추가되었을 뿐이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잠시 어지러웠어요. 괜찮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어요.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나온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남편분과는 얼마나 오래 함께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년 정도요.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항상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죠. 2년이라고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혼자가 아니었나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했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 집에 여자의 흔적이 없어서요. 보통 오래 결혼한 부부라면 여성스러운 물건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혹시 그분이 따로 사셨던 건가 싶어서요. 어색한 변명이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는 결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끝났다고 했어요. 서류상으로만 남편과 아내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속였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을. 그럼 그분의 아내는요? 지금 어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피하듯 대답했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요? 무슨 사고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는 가정 내 사고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동아 씨가 그 충격으로 자신을 해쳤다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녀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저를 죽이려 한 것도,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도, 그녀는 모든 진실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 연극을 이어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솔직하진 않았어요. 동아 씨에 대해,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해.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것을? 사실은 내가 그날 밤 그의 집에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가 갑자기 모든 계획을 바꾸더니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기 전에 그에게 전화했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죠.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멈춰.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동아 씨가 자살했다고. 그리고 아내도 사고로. 그때 난 깨달았어요. 그가 계획한 게 있었다는 걸. 하지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찰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고,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 했던 계획,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왜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묘하게 편안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했는데 그녀의 솔직함 앞에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 위험한 게임을 이어가야 할까요? 한소연의 집에서 나온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그날 밤 그의 집에 가려고 했어요. 제발 멈춰.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연기일 수도 있어요. 동아의 메시지들을 보면. 그렇다면 왜 그녀는 남편이 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녀는 단지 가정 내 사고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박 원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볼게요. USB에 있던 메시지들과 그녀의 이야기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남편과 그의 애인이 저를 죽이려 했고 저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요. 그녀가 정말 공범이 아니었다면 제 복수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한소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남편이 그녀에게 해준 약속들까지. 그는 늘 아내와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했어요. 서류상으로만 결혼 상태라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우리가 함께할 거라고 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 그녀에게 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그녀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동아 씨와 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로요. 그의 표정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진 배경은 낯익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근처 공원이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그날 바로 전날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전날이라고요? 남편은 저를 죽이기 바로 전날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그가 뭐라고 했나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오히려 더 다정했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이사 가자고도 했고,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유도 설명 없이.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동아 씨의 아이니까요.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임신 4개월 차 조금씩 불러오는 배에는 제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미움? 질투? 아니면 연민?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박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USB에 있는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요? 메시지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처럼요. 그리고 일부 대화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마치 조작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USB를 준 사람은 박 원장이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요? 박 원장님, 남편이 정말 자살한 건가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자살로 처리되었어요. 그가 당신을 질식시킨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를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편이 저를 공격하는 걸 목격하신 건가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도착했을 때 동아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비닐봉지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먼저 와서 개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은 자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누군가가 그를 죽인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구한 걸까요? 그럼 누가 저를 구한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한소연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게임의 말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함께라면 어쩌면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은 없어야 했어요. 서민지가 아닌 윤지선으로서 그녀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네요. 뭔가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한소연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서민지가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 진짜 이름은 윤지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남편이었던 김동아의 아내입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은 죽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서 진실을 찾기 위해 당신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윤지선이라는 걸.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집에 없었죠? 동아가 모든 제 흔적을 지웠으니까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경찰은, 뉴스에서는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살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마치 제가 유령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니. 그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도 모르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으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고 그 계획에 당신도 가담했다고 생각했어요. USB에 있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메시지요? 남편과 당신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에 관한.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공포가 분노로 변했어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동아는 당신과 이혼하고 저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보험금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녀의 분노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럼 제게 그 메시지들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죠? 누가 보여줬는데요? 박상철이라는 사람이요. 남편의 대학 동기로 정형외과 의사라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상철이요? 그 사람. 동아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이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박 원장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을까요? 그는 제게 그날 밤 자신이 저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살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박상철이 현장에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신고자는 익명이었다고 했고, 그리고 동아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하지만 동아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건강에 너무 신경 쓰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박 원장이 말한 모든 것, USB의 메시지들, 남편의 자살,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한소연 씨, 그날 밤 당신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제발 멈춰. 이건 미친 짓이야. 그건 무슨 의미였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동아가 연락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유도 설명 없이. 그리고 미안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말을 했죠. 자살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를 해치려다가 마음을 바꾼 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마도 박 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저도 모두 누군가의 게임 말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결의도 보였어요. 동아는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목의 상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질식시키려 했고, 그건 남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와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찾아봐요. 진실을.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녀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박 원장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가 정말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USB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소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 단서를 찾기로 했어요. 그의 서재, 책상, 서랍, 모든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한소연이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어떤 번호일까요? 우리 결혼 기념일을 시도해 볼게요. 숫자를 누르자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다이어리를 열자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어요. 박상철이 협박하고 있다. 과거의 일을 폭로하겠다고. 윤지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위협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그는 지선이를 원한다. 항상 그녀를 원했던 거였어. 하지만 지선이는 내 아내다. 절대로 그에게 넘겨줄 수 없어. 한소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박상철은 당신을 원했던 거군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내가 사라지던지 아니면 그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소연이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선이에게 미안하다. 이런 방식으로 끝내게 되어서.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다이어리를 덮고 한소연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박 원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었고,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아는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걸 수도 있어요. 한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럼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박 원장이 아직도 주변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누구일까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윤지선 씨? 저예요. 박상철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 이 게임을 끝내죠. 윤지선 씨? 저예요. 박상철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 이 게임을 끝내죠. 한소연과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그녀는 무섭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지 말아요. 한소연이 속삭였어요. 윤지선 씨, 한소연 씨, 두 분 다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지금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납치범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협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문 앞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죠? 한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큰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다행이군요. 제 환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의사다 보니 환자가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네요.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박 원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놀랍군요. 두 분이 함께 있다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찾았어요. 당신이 그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박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되었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실을 원해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와 동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관계였죠. 대학 시절부터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특히 당신에게요, 윤지선 씨.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소연도 놀란 듯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동아가 당신과 결혼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어요. 친구로, 동료로. 그리고 결국 그가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가 그를 도왔죠.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협박한 건가요? 협박이라기보다는 압박이었죠. 저는 단지 그가 저를 봐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여자들을 만났고 그 중 한 명이 당신이었군요. 한소연 씨. 한소연은 말없이 제 옆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아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모든 것을 끝내든지 아니면 제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요. 무슨 뜻이죠?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지선 씨. 아마도 죄책감에서였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배신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질식시키려 했다는 건가요? 네. 제가 그날 저녁 당신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미 당신을 공격한 후였어요. 당신은 의식이 없었고 그는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살용 약물이었죠. 저는 즉시 당신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아에게도 다가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 USB에 있던 메시지들은요? 남편과 한소연 씨가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건 제가 조작한 겁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이 한소연 씨를 증오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저를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목적은 뭐였나요? 저는 당신을 원했어요. 윤지선 씨. 동아가 항상 가졌던 것을 이번에는 제가 갖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를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집착은 무섭고 슬펐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비극의 뒤에는 단순한 감정, 사랑과 질투가 있었던 거였군요. 그래서 저를 강원도로 데려가고 새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모두 저를 소유하기 위한 계획이었군요. 소유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긴 싫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제게 의존하게 되길 바랐어요. 한소연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동아는 정말로 자살한 거예요? 당신이 그를 죽인 게 아니고요? 박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그것은 한소영과의 공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은 저를 구했지만 그 후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배, 그곳에는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공식적으로 밝힐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죽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박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의 도움으로 저는 법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되었어요. 경찰 조사가 다시 열렸고 남편의 죽음은 자살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공격에 대해서는 남편의 일시적 정신착란으로 결론 지어졌어요. 진실의 일부는 영원히 묻히게 되었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소영과 저는 의외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윤지선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어느 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당신이 옆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 다 동화의 피해자니까요. 3개월 후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이. 저에게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아이의 이모가 되어 주실래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이모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한소연과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힘든 진통 과정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소연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뜻의 새봄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니까요.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없었어요. 단지 따뜻함과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모든 혼란과 비극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어요. 1년 후 저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한소영과 저는 공동 사장이 되어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작은 새봄이는 카페 한편에 마련된 아기 놀이 공간에서 자라났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게시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게시판은 우리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 고객이 물었습니다. 왜 카페 이름이 진실인가요? 저는 한소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그걸 경험했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이 세상에 진실만큼 귀한 것도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을 때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 생명을 약속하는 봄비. 한소연이 새봄이를 안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새봄이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눈은 남편을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순수함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와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요. 새봄이가 작은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또 다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묶여 있지 않은 희망과 용서의 내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윤지선 씨, 한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이 작은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세보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시도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그치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새 생명을 약속하는 밤하늘의 별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한 맺힌 복수였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와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